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대혁명의 첫 번째 시간으로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미술을 통해 전파된 혁명 이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이 로코코 미술에 빠져 있는 동안 영국에서는 계몽주의 사상이 지식인들 사이에 점점 더 깊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회화는 특정한 양식보다는 동일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과학이나 사회윤리, 독서, 여행, 여성, 지식인 등을 주제로 삼은 그림이 많았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그려진 여러 그림들은 지식인들이 세계를 보는 시각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인 화가 조셉 라이트가 그린 진공 펌프 실험은 18세기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유리병 안에 산소를 에어펌프로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 그 안에 든 새를 질식시키는 실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손을 대지 않고 새를 죽이는 셈이니 이 실험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마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긴 머리에 붉은 옷을 입은 과학자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사 같기도 합니다. 그를 초빙해 과학 실험쇼를 벌이고 있는 부유한 남자는 자신의 딸들에게 이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조셉 라이트는 바로크 미술의 대표 화가인 카라바조가 주로 사용한 빛과 어둠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킨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이용해 실험의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데다 이처럼 과학과 철학의 일가견까지 가진 부르주아는 더 이상 귀족을 존경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1770년대 당시의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귀족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도 역시 프랑스였습니다. 전제 정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귀족과 평민 사이에 공고하게 장벽이 있던 오스트리아나 귀족과 시민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거의 평등해진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럽 최초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농산물의 수익으로 인해 국가 전체, 특히 시민이 부강해져 부르주아라고 불릴 만한 세력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귀족의 세력이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즈음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독립군이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거주민들은 영국의 식민지 중과세에 공공연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다 1773년 12월 미국인들이 배 3척에 가득 실린 홍차를 바다에 던져버린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터지면서 영국과 미국은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1783년에 영국군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은 미국을 지원했는데 미국이 독립하면 당시 유럽 최대 강국이었던 영국의 세력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유와 평등, 인권 같은 이념들이 프랑스 지식인들에게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을 방문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며 프랑스는 엉뚱하게 시민 계급의 혁명 의지만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당시 보마르시의 희곡 피가로의 결혼은 당시 부르주아들의 변화된 시각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희곡 속 귀족들은 아둔하고 비열한 데 비해 오히려 평민들이 더욱 기지가 넘치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희곡 속 알마비바 백작은 오래전에 폐지된 영주의 초약권을 주장하다가 하인 피가로와 하녀 수잔나의 기주로 망신을 당합니다. 이 작품이 귀족 사회였던 프랑스에서 상영이 금지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작가 로렌초 다폰테는 피가로의 결혼으로 오페라 리브레토를 썼고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면서 1786년 5월 1일 빈 부르크 극장에서
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 때문에 오스트리아 황실은 모차르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앙리 4세 이후로 왕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애정은 루이 16세에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1770년에 프랑스로 시집온 마리 앙투아네트가 부르본가의 숙적 합스부르크가의 공주라는 데 있었습니다. 왕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대중은 과할 정도로 반발했고 모든 일에서 적국 출신의 왕비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와 오빠인 프란츠 요제프 2세로부터 프랑스 왕실을 설득해 오스트리아에 유리하게 외교 정책을 펼치라는 전가를 계속받고 있었으므로 프랑스 대중의 분노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사치와 낭비가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1789년 혁명이 나던 해 왕실이 쓴 돈은 프랑스 전체 예산의 6%였습니다. 왕실의 낭비는 단지 혁명을 일으킬 명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혁명은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었던 귀족 계급을 해체해 버리겠다는 목적에 의해 일어났다고 보는 편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혁명은 프로레타리아가 아닌 부르주아를 위한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개화된 민중이 해묵은 전제 정치에 염증을 내기 시작함과 동시에 미술에서도 18세기 중반 로코코 경향에 대한 반동이 시작됩니다. 이는 아무런 감동과 깊이를 느낄 수 없는 로코코 회화에 대한 사상가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학자 디드로는 예술의 기능은 감동에 있는 것이지 감각적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감동시켜라. 또 나를 놀라게 하라. 내 가슴을 찢어라. 나로 하여금 울고 노하고 떨게 하라. 그 다음 내 눈을 즐겁게 하라. 참 철학자들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신고전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 특히 지식인 부르주아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경우에도 프랑스 대혁명 당시처럼 정치와 예술이 밀접하게 얽혀들면서 서로를 자극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예술은 정치적 신조가 되었고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회 이념의 일부로 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사회적 이념이 표출된 작품을 자크로이 다비드처럼 천재적으로 창작한 화가는 없었습니다. 다비드가 1785년에 그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바로 이 같은 사상가들의 취향이었던 장엄한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작품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고대 로마와 숙적이었던 도시국가 알바론가가 전쟁을 앞둔 시점, 양국은 양쪽의 대표 가문 젊은이들이 결투로 전쟁을 대신하기로 합니다. 이 그림은 로마를 대표하는 가문으로 뽑힌 호라티우스 가에서 아버지가 세 아들들에게 결전에 사용할 칼을 주며 승리를 다짐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한 목숨을 눈앞에 둔 호라티우스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승리의 맹세를 바치는 동안 지금까지 로코코 회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여성들은 그림의 한 귀퉁이에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울고 있을 뿐입니다. 이 그림은 명백하게 로마의 공화주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전제군주 정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그림이 의도하는 메시지는 더욱 선동적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미술사상 최고의 성공을 거둔 작품이었습니다. 프랑스 대중은 1785년 살롱전에 출품된 이 작품에 앞다투어 꽃을 바쳤습니다. 이념과 예술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프랑스 대중이 처음으로 실감한 것입니다. 국가와 목숨을 함께 하겠다는 젊은 군인들의 결심은 간결한 굵은 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꽉 짜인 화면 전체에서 긴장감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로코코의 어떤 말초적인 자극도 또 감각적인 관능도 없으며 오직 순수한 이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은 곧 예술적 성취인 동시에 시민 계급의 스토이시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가 인기를 얻으며 로마인의 의상과
로마인의 애국주의가 파리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디의 영광은 혁명 이후 그리고 나폴레옹 공정의 수석화거로 일했던 181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안한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아카데미 유파의 새로운 규범이 되었습니다. 신고전주의의 태동은 폼페이 유적의 발굴 등 당시의 역사적 발견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화산재 속에서 드러난 고대 로마 도시의 현대적 생활 양식은 지식인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 옛날 르네상스 화가들이 그러했듯이 다시 한번 화가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과 신화에서 자연을 뛰어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의 선을 강조하는 다비드의 신고전주의적 경향은 그리스 조각에서 그림의 모티브를 얻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